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전 TV조선 기자 강동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주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저번 세션이 이제 부동산이었다면 이번 스테이블 코인인데 최근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물 현물 대신에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특히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제 해주신 얘기를 듣게 되면은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원장님이 저장으로 이 포럼을 진행시켜 주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그 논의가 점점 절정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한 혁신을 또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을 또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준비해 봤고요. 그 세션 토론을 위해서 이 분야에서 제일 전문가 분들인 우리 네 분,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모셨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여러 제도화의 기본적인 요건과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발제자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님인데요. 이분을 모실 때 아마 화폐경제학 쪽으로 이보다 더 뛰어난 분을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김영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경제학부의 김영식입니다. 지금 이제 뒤에 세 분의 전문가께서 심층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이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의 어떤 주요 화두가 무엇이고 제 나름 생각해본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희 큰 제목이 이제 기회인가 독인가 이런 이제 그래서 기회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독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의 소위 내재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화의 기본 요건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회는 결국 이제 기술 혁신에서 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예금 토큰이나 CBDC와 마찬가지로 소위 낮은 비용 그리고 빠른 결제를 이제 가능케 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램 가능 가능성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우리말로는 이제 조건부 계약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거래의 리스크는 낮추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금융 자산의 어떤 토큰화와 맞물려서 향후 이런 소위 토큰화된 금융 자산의 소위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지난 6월에 나온 어떤 차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들 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올수록 저 파란색 하늘색 막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그래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소위 가상 자산의 이제 거래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는지,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이제 내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인히어런트 데이터, 내재 데이터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그 요거에 대한 우리가 그 대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asy fix가 이렇게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이 본연의 익명성으로 인해서 이 무기명 증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디지털 베어러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무기명 증서의 문제를 이제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 설립 이전에 18세기에 소위 그 프리 뱅킹 이어로 자유은행 시대 때 발행된 민간은행 그 발행권과 상당한 이제 유사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 뱅킹 이어로 때 이 민간은행이 발행한 은행과 또 그 유사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화폐의 단일성 요건이 위배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소위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담보 자산인 그 법정화폐와의 어떤 그 교환 가치가 1대1로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신뢰도에 따라서 위배될 수 있다는 이걸 우리가 디패깅 리스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디패깅 리스크가 그 내재하는 경우에 어떤 그 직접 간접적인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이러한 디패깅 리스크가 좀 더 그 현실화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그 FTX라는 이제 거래소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경우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이제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그 시점이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파란 선이 USD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클이 발행한 그 USDC가 이제 1달러에서 크게 하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디패깅 리스크가 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소위 코인 런을 이제 또 트리거할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돼서 소위 이제 그 준비 자산 우리가 요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가치 안정성과 수익 추구라는 두 가지 그 상충되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신용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준비 자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런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그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 그 바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규제 회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기명 증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이제 소위 우리가 인테그리티에서 말하는 무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무결성의 문제는 규제의 완전한 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글로벌 거래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기회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지금 이 아랫부분에 박스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뭔가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바라고요. 그 깨져 있는 부분을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회와 위험 요인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잠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 또는 기반. 그 위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마 기회일 겁니다. 또는 이제 혁신의 잠재력을 우리가 살리면서 지금 이 잠재 리스크를 줄이는 뭐 그런 이제 방향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소비자 보호와 적어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보호와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소위 바람직한 토큰화 디지털 화폐의 기본 요건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조세 및 규제 회피 수단이 아닌 혁신에 기반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제 하나의 요건으로 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시장 리스크 관리 말씀드렸는데 금융 시스템 안정에 위협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서 이제 이 토큰화된 금융 자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지금 생태계에서 여전히 그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제 중앙은행 화폐가 그 생태계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세 가지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통화 규제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은행권 중심으로 우선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 외환 규제 우려가 크지 않은 이제 미국에서도 최근에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비금융 상장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요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인증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빨간 버튼만 눌렀는데 지금 이게 다시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금융 시스템 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자산 요건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투명한 공시 및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국의 준비자산 및 공시 규제에 대해서 제가 박스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화폐 중심의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위 그 무기명 증서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명 증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은행 예금 토큰을 이제 비롯한 은행 중심의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까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중앙은행 화폐 중심의 생태계가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 토큰을 포함해서요. 그랬을 때 앞서 저희가 위험 요인에서 말씀드렸던 화폐의 단위성 문제, 또 무결성 문제, 그리고 어떤 코인 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그런 소위 그 유동성의 탄력적 공급,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나 관리 감독 체계는 현재 저희 그 법으로 그 책무가 주어진 그러니까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 안정의 법적 책무가 주어진 한국은행이 주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은행 예금 토큰 중심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이건 뭐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발행자 스스로가 참여 요인을 갖는 그런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한 것이 이제 필요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외 지급 결제의 어떤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텐데요. 우선 국내 지급 편의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건 그냥 저희가 적어도 참고할 필요가 좀 있어서 제가 여기 이제 언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벌써 좀 됐습니다. 2020년인데요. 브라질 중앙은행이 공공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픽스라는 이제 공공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중심의 실시간 리테일 지급 결제 시스템 구축이 구축을 통해서 어떤 국내 지급 편의성 강화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외 지급 편의성, 지급 결제 편의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은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아고라 프로젝트를 이제 좀
잘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규제 회피 우려를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 규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아래 여러분들이 꼭지에 좀 같이 주목해 보신다면요. 사실 국외 결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이 되기보다는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언급한 규제 체계 확립과 더불어서 국가 간의 기관용 CBDC 예금 토큰 지급 결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아고라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자, 참여자, 발행자의 어떤 유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제도적, 금전적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은행이 지금 이 예금 토큰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 방안에 어떤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의 제도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앙은행과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금 토큰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은행이 이제 별도의 지급준 비용을 보유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어떤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번 저희가 해외에 눈을 돌려본다면요. 사실 미국 지니어스 액트 있고요. 유럽의 미카,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같이 나름 이런 법률 제정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시장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현재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특히 제가 주목했던 규제 회피를 포함한 그런 잠재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서두르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하나의 본질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기관용 CBDC도 있습니다만 소위 범용 리테일 CBDC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회를 살리면서 내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앞서 거의 시간이 제가 다 돼서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지금 ECB가 유럽중앙은행이 가장 주요 은행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파일럿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지금 신경을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빅브라더의 이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 리테일 범용 CBDC가 지금 앞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본 방향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현식 교수님. 역시 다양한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커버해 주셨고요. 예를 들면 화폐의 단일성이라든지 화폐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화폐는 항상 가치가 어디서나 누가 쓰건 간에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폐의 단일성이 깨진다고 하는데 그런 이슈부터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회피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비은행권이 들어올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만장일치 결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은행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은행이 여러 가지 돈 세탁이라든지 여러 규제 회피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기술 많이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용이할 것 같다.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김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포인트와 그리고 또 나중에 토론을 해주실 우리 서병윤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렇게 대조해서 듣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토론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들이 짚어주실 거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토론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경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초기 입법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참여를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정말 강의를 또 잘해 주시는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를 해 주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경은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뭔가 학회나 프롬, 세미나와 달리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조명 탓인가요? 네, 굉장히 어려 보이셔서 확실히 이 주제가 뭔가 혁신에 더 다가온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앉아서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되게 단순하게 기회인가 독인가 라고 하시길래 저도 기회인가 독인가 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워딩 그대로 독이라고 썼습니다. 네, 앞에서 김영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과연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회일까 독일까라는 논의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관점에서 본다면 지급 결제에서의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 확장.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약하지만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는 지금 신용카드나 각종 간편 결제가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큰 기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독이라고 썼고 단일성 요건에 위배될 그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런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과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형사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 세탁 그리고 외환거래법이나 등 여러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그런 움직임 내지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중앙은행에서 오셨겠지만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독의 관점으로 많이 거론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작년만 하더라도 아니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그리 활발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 시절과 지금의 트럼프 정권 시절이 너무나 다른 방향이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기회인가 독일인가라는 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 기회의 관점을 주로 보고 독의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법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법에 담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그 기본법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을 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많이 논의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지급 결제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이고요. 물론 성격은 좀 많이 다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이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단독, 독자 입법을 하고 향후 이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한 다음에,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에 대한 기본법을 전자금융거래법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는 법안과 독자 입법을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아마 핫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럼 발행은 누가 하고 유통은 누가 할 것인가의 관점입니다. 과연 은행이 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은행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거를 굳이 은행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능력이 있는 주체, 잘 할 수 있는 주체, 신뢰가 있는 주체에게 맡기고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분리 논의도 써놨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이 할 수는 없고요. 은행이 꼭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은 위험의 전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준비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준비자산 요건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유동성이 일단 풍부해야 되고 안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단기 국채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무기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단기 국채는 우리나라는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과연 유동성도 풍부하면서 안전한 자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자산 분리구간, 내역 공개, 감사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안전성이 뭔가 깨질 위험이 높아졌을 때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논의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예금자보호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금이 아닌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게까지 우리가 예금자보호법까지 적용해서 안전성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건 중위자산 요건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안하고 이용자 보호인데요. 결국은 이거는 저는 자신이 없는 기술적인 파트입니다. 결국 해킹의 위험에서 얼마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현재 전자금융법에서 어느 정도 관련 규제를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 시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용자에 대한 우선 면제권 보장 부분도 이 규제 방안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자금세탁입니다. 이게 뭔가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은행과 연계된 계정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자금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비수탁형 지갑에 들어가서 개인 거래를 한다, P2P 거래를 한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행인에 대한 고객 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나 고액 현금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여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지니어스법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과제로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대안을
봐라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외국환 거래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이 과연 이게 환거래에서의 모니터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한다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내지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에서 말하는 지급수단이라고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의 성격이 지급수단으로서 기능하고 그것에 대한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모두 확보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명시적으로 지급수단으로서 규제를 하고 그에 따른 현행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각종 신고 내지는 의무 등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마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 교수님. 여러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면 법적 성격이라든지 발행과 유통은 어떤 주체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용자 보호, 그리고 여러 AML,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폭넓은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다음 토론분은 DSRB 최고 전략 책임자이신 서병윤 소장님이시고요. 우리 서 소장님은 금융위원회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도 정책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DSRB에서 블록체인 쪽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스테이블 코인의 기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분은 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공동대표가 돼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연구를 안 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패널 토론에 참석하느라 최근 이슈를 조금 빠르게 좀 훑어봤는데요. 제가 제목을 좀 세게 썼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도 오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비판에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 규제적 이슈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인지 아니면은 이제 규제로서 해결되는 이슈인지 조금 불명확하게 섞여서 논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책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DSRV는 저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사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요.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밸리데이터라는 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에서 탑 10 안에 드는 밸리데이터로서 최근에는 이제 커스터디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비즈니스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2,000억대, 2,300억 밸류로 300억의 시리즈 B를 마무리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은 이제 익명성이 내재적 한계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우리가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뭐 주로 현금이겠지만 자금 세탁에 노출된다고 분석되는 포션이 대략 한 2%에서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어널리시스, TRN앱스 같은 그런 기관들의 보고를 보면은 0.3에서 4%, 0.34%, 단순 비교하면 10분의 1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익명성이라는 게 그러면 실제로 내재적 한계인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드로서 코드화된 돈입니다. 인터넷 위를 이동할 수 있는 코드화된 돈이기 때문에 예전에 ERC20라는 토큰 스마트 컨트랙을 많이 썼는데요. 이건 실제로 익명성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코인이었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ERC3643이라는 이 토큰 스마트 컨트랙이 나왔는데 이게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단에서 KYC가 된 지갑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제 금융 규제를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코드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KYC가 된 지갑에만 송금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긴 지갑을 동결한다든지 뭐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굉장히 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증권 예탁 청산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예탁결제 같은 기관도 ERC 3643에 가입해서 앞으로는 주식 거래를 좀 토큰화할 때 이런 표준을 사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런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코인런이 몇 번 있었죠. 그 1대1 패기인 깨진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뱅크런이 더 많이 생겼을까 코인런이 많이 생겼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말장난 같지만 뱅크런이 훨씬 많이 생겼었겠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굉장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해왔고 현재로서는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어떤 이런 예금자보호 제도라는 이 백스탑을 가지고 이런 뱅크런을 막고 있는데요. 코인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1대1 상환을 의무화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지급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니어스 법안은 당국의 사실 화폐 단위성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폐 단위성을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당국이 이 화폐의 단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제 100% 지급 준비금이기 때문에 부분 지급 준비금은 은행 예금보다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게 이제 EU 미카 법도 은행 중심이고 지니어스 법안도 이제 빅테크의 발행을 사실상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말씀 이렇게 이제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지니어스 법안은 은행 그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라는 이 라이센스에 은행의 자회사든지 아니면 비은행 신탁 회사든지 다른 비은행 플레이어도 발행을 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은행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그 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빅테크에 대한 데이터 독점과 이 사람들이 독점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아마존 코인을 활용했을 때 아마존에서 엄청난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빅테크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좀 들어온 그런 조항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EU도 사실은 전자화폐 기관이라는 은행과 전자화폐 기관이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전자화폐 기관이 한국으로 치면 똑같지는 않지만 정금업자의 PD 라이센스를 합친 것 같은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브라질 픽스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기술적으로 리테일 CBDC를 쓰지 않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BIS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 번 표명한 적이 있는데 리테일 CBDC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우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논리와 그 다음에 민간의 은행의 어떤 그 감독기관이 플레이어로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 민간의 서비스가 구축된다라는 논리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저 브라질 픽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용 인프라 한국도 굉장히 그 결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거를 이제 리테일 땅까지 국가적으로 좀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브라질의 픽스라는 거 왜 다른 나라는 이걸 쓰지 않고 CBDC도 그렇게 막 쓰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쓰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국내용 인프라인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기는 사실은 이 국제 공조를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지만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 실패의 지점이라는 커다란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보셨죠?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화재라든지 어떤 해킹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멈췄을 때 혹은 오류가 생겼을 때 전 국민의 금융 서비스가 멈추게 되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은 분산원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일 실패 지점에서 자유롭고 24시간 365일 끊기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 얘기 드리고 싶고 늦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의 느낌은 굉장히 조금 테더가 2014년에 왔고 서클이 2018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에 규제 샌드박스로 발행을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빠르면은 뭐 지금 27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술 테크 섹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AI 위험하니까 3년만 기다려봐 우리가 위험성 다 검토한 다음에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했을 때 3년 후에 한국의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페이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결제 서비스 업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페이팔이나 로비드 같은 업체들은 크립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팔 안에서 비트나 이더를 살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팔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PYUSD라는 걸로 송금을 했을 때 수수료 무료 이벤트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만이 아니고요. 이건 싱가포르에서 많이 쓰는 그래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스트레이트X라는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는 걸 선택해 보니까 XSGD는 이제 싱가포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여기에서 USDC로 송금을 결제를 선택했네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송금할래, 트론으로 송금할래,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송금할래 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로빈훗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운 얘기인데요. 로빈훗이 이제 미국에서 주식거래 앱인데 유럽에 있는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를 인수해서 이런 미국 주식을 토큰화해서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비트스탬프는 원래 주인이 넥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규 회장님이 사실 이걸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규제에 막혀서 좀 되게 안타깝게 저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글로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일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급을 받고 공국에 송금을 하셔야 되거든요. 옛날 시스템 생각해보면 은행문 열었을 때 내가 은행에 가서 송금을 복잡한 서류를 송금을 하고 며칠 걸려서 어머니가 돈을 받으시고 거기에 수수료도 많이 떼겠죠. 이분이 이제 쓰는 앱이 멕시코에서는 달러 앱이라는 걸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USDC 기반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는 앱인데요. 이걸 가지고 실시간 송금이 됩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쌉니다. 주말에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멕시코에서 그러면은 이 어머님이 월세를 냈을 때 집주인은 과연 페소로 바꿔 달라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나도 USDC를 받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달러가 사실 중남미에서는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 볼리비아 면세점입니다. 107 USDT라고 화폐 단위가 이미 디지털 달러, USDC나 USDT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USDT로 결제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시겠죠. 위협 대금을 USDT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받게 되면 이분은 사실은 여러 법적 이슈에 부딪히시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법인 계좌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유일한 방법은 개인 월렛으로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비트나 비썸에 가서 현금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계정에 넣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물건 대금도 치르면 되시겠지만 이분은 이 단계에서 횡령, 배임, 외국환 거래법 등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러 건이 이렇게 기소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실 신중하자, 검토하자 하는 사이에 사업자들은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대표가 된 것도 좀 우픈 얘기입니다. 저희의 이제 원래 창업자인 대표는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 제품을 작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팔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에 뚫다가 이제 월드뱅크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 100만 불 정도 계약을 파일럿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정부의 그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가 따서 이제 다음 주에 출국을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출국을 하는데요. 정말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그렇게 좋으면 너희 나라의 레퍼런스를 내봐. 레퍼런스를 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고요.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제송금은 사실은 이 앞으로 수십 년간 벌어질 거대한 시스템적 대전환의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는 저분들이 은행 계좌가 없으셔서거든요. 사실 성인 인구 중에 뭐 10몇 억의 인구가 은행 계좌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한 50억, 60억 인구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AI 경제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주문을 내고 소통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AI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뉴욕타임즈 내가 월 결제를 하고 뭐 한 19불을 내고 이 기사를 봤겠지만요. 자, 기사 하나에 1센트, 3센트에 나에게 팔아.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리포트를 쓸게. 라고 했을 때 1센트, 3센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이 AI 에이전트가 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경제의 근본적인 우리의 전환점,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결제 수단은 저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1센트 단위의 결제를 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로 처리해 줄 수 있고 이 소액, 초고빈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해 큰 이슈가 두 개 있었는데요. 그 코인베이스는 이제 X40이라는 AI 결제 표준을 4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뒤에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제 구글도 A2A 결제, AI끼리의 결제를 하는 AP2라는 결제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그 지금 16명의 컨트리뷰터가 테크 컨트리뷰터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두 분이 저희 DSRV 소속입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 저희 엔지니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 부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AI 없이는 비즈니스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이 AI가 그러면 이 AI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건 반쪽짜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앞에 그 다음 단계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소버린 AI를 열심히 개발해서 전 세계 AI 3강이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들끼리 열심히 일도 하고 물건도 말두고 피지컬 AI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들끼리 결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결제 API는 구글이나 코인베이스가 만든 결제 API를 씁니다. 그렇다면 AI 기반으로 재편되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밸류 캡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굉장히 좀 저는 표면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는 시작점에도 아직 서보지 못했거든요. 이 위에서 우리의 모든 금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가면서 고쳐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 더 위기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업계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도 그 말씀하신 ERC 3643 같은 걸로 기존처럼 이제 공공 퍼블릭 퍼미션리스트 체인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KYC가 된 지갑으로 하면 기존의 뭐 익명성에 관련된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토론은요, 저희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실장이신 윤성관께서 오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급 결제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화장실 쓰고 이런 데 밑에서 배관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경제에서는 플러밍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플러밍이 되는 곳이 사실은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과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사실은 윤성관 실장님께서 정말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 몇 개만 준비했는데 앞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과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흥미를 줘야 되니까 약간 발언도 하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그 발제해 주신 김영식 교수님의 생각은 100% 동의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장기적으로 리테일 CBDC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리테일 CBDC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와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는 어떤 컨텍스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리테일 CBDC를 좀 더 고민하게 됐을 때 그 컨텍스트를 우리 컨텍스트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한 번만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제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되는 우려 이슈 해가지고 좀 보시면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상에서는 7대 괴담이라고 했는데 7가지 이슈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 2가지 점을 제가 계속 고민해왔던 지점은 그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유출이 쉬워진다. 그거 하나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슈는 사실은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외환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외환 시장이면 대부분 다 원달러 시장입니다. 위안화 시장은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원달러 시장인데 원달러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되고 저녁에는 이제 NDF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원화가 이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비거주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화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원달러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고 또는 예를 들어서 거래소뿐만 아니라 덱스에서도 이런 원달러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지나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우리가 조지 소로스가 연간은행 대상으로 한번 황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밖으로 나가고 조지 소로스가 예를 들어서 10억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 현재 가치, 지금 달러가 급격하게 원화가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 시기에 충분히 그런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굉장히 많다.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교수 중에 하나인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장 티로 같은 교수도 이분의 말을 저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드셨고 집필을 하셨고 굉장히 금융 분야에서 대가시거든요. 그분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들, 즉 언제든지 사실 이제 코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가전 중앙은행이 백스탑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008년의 글로벌 위기처럼 조가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들을 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거로 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제가 지급결제 쪽 오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본 유출입, 이런 외환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엑스퍼티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국은행 총재님이랑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이점은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왜 만들었냐면요. 기본적으로 미국 자국민이 쓰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거주자가 쓰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DTCC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예탁 결정입니다. 주식이나 증권 같은 거는 예탁을 하고 그 관련된 이제 증권 결제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거를 토큰화해가지고 뭘 하고 싶을까 지금 단계에서 다 결과적으로 물건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팔아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이나 애플 주식을 랩핑해서 블록체인 발행해서 비고주자가 아까 서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로빈후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실험하는 대상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비고주자 대상으로 테슬라 주식을 팔아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의 논의는 기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데 좋습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럼 이걸 우리는 지금 대상이 비고주자인데 자꾸 우리 거주자 대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서 약간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거주자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거주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지금까지 인프라를 오랫동안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운영도 해봤고 해서 구축도 해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 있는 그 시스템은 지급결제 시스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 지급결제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관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통제와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국내 거래로 많이 수용하겠다. 근데 그 거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이 있는가? 통제권이 있나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한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거기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풀리 디센트럴라이즈 있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확신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는 것은 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만드는 베이스입니다. 그게 L2거든요. 그거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서클이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L2를. 그게 아크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상장 회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템포라는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L2입니다. 그거 제가 봤을 때 다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거든요. 베이스가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이 인프라가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 인프라가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대부분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3대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는 센트럴라이즈 된 거 아닌가요? 그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AWS, 즉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번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생각해 보시면 나의 한국의 사람들이 거래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는 거래가 해외에 나가게 되고 해외 센트럴라이즈된 사실 그죠? 두 개의 레이어층으로 센트럴라이즈된 그 인프라에 우리의 어떤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그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한국은행이 아까 김영식 교수님께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한국은행이 얘기하시는 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KYC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은행 중심으로 하자. 이제 그래서 사실상 AML이나 KYC들을 가장 잘하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은 이것들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봤고 거기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이거 쉬운 영역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볍게 볼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미래적으로는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저는 경쟁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론자께서 서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예금 토큰도 은행이 발행하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이 플랫폼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하게 무슨 거래 어떤 편의성 그거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내 거래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와 통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내 거래는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국은행이 아까 프로젝트 한강을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예금 토ken,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본다 그러면 국외거래거든요. 국외거래는 분명히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한국은행이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5대 기축통화국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가 국내 거래와 아고라를 통해서 해외 거래했던 그 흡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원한 스테이블코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YC, AML 또 제가 7가지 이슈를 제기했던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까 바람직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까 다시 한번 이어서 이 포인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들은 겁니다. AI 시대에 저는 에이전틱 AI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이 준비하는 이 예금 토큰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얼마든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른쪽에 제가 하나 최근에 저희가 1차 실거래 파일을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이제 사용성을 가지고 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예금을 보시면 예금 규모가요. 예금 규모가 1000조입니다. 1000조. 현재 우리가 선불금의 어떤 잔액이 1조 3조입니다. 1.3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AI 경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지급 수단이 토큰화되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까요? 일단 보시면 당연히 예금이 되겠죠. 그죠? 누구나 쓰고 있고 누구나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저는 더 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지금 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우처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기본적으로 바우처랑 연동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의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발표했다 드린 것처럼 기재부랑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바우처 기본적으로 바우처가 110조 정도 됩니다. 정부의 바우처가 정부의 보조금이 그것들을 저희 시스템에 차근차근 얹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혁신적인 어떤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지급 서비스, 혁신적인 서비스 니즈에 우리가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성환 실장님. 저는 이 논란들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에 가자는 얘기와 비슷하게 듭니다. 지구가 이제 뭐 자원도 남은 게 없고 오염도 되고 지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화성에 가면 새로운 땅도 있죠. 화성에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이 되니까 우리는 화성에 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지금 꼭 화성에 가야 되냐? 화성에 갔을 때 우리의 경제적 편익은 뭐고 비용은 무엇이냐? 사실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화성에 정말 기술적으로는 갈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제약 사항들이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 이런 것들로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지급결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이슈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태까지 발제와 토론 세션 잘 들었고요. 제가 듣기로 질문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하나 저희 패널진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과 혁신이라는 두 축을 모두 요구받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글쎄 제가 좌장이니까 먼저 제가 잠시 먼저 눈을 띄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윤성환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작점이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외에서 즉 비거주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쓰고 싶은 수요가 있었고요. 그것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걸 수도 있고요. 즉 한국인들도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로 돈을 보내고 싶을 때 많이들 USDT를 이용해서 보내잖아요. 즉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역외에 있는 사람들,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쓰고 싶고 아니면 남미에서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비거주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먼저 생겼고요. 미국은 먼저 수요가 생기고 이거를 이제 국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시점이고 한국은 역외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는 지극히 낮습니다. 이렇게 역외에서 먼저 생긴 수요가 없으니까요. 거주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요를 일으켜야 되는가를 지금 논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공룡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알에서 이렇게 막 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 밖을 뛰어놀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마구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주라기 공원은 이 공룡들을 어떻게 하건 빨리 공원 안으로 끌어들일 요인이 있는 겁니다. 즉 역외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들을 규율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퇴출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알에서 부화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제도와 법제는 다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경제라는 거는 아주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정책을 위반할 때 하는 그 의도와 다른 식으로 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공룡을 알에서 부화시키는 거니까 정말 잘 설계를 해야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대표님 혹시 제가 아까도 발표를 많이 해서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그 안전과 혁신이라는 거를 어떤 양쪽의 극단적인 트레이드오프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고요. 저는 아까 윤성환 실장님께서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원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대한 이슈를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국이 이제 모든 위험을 제거한 다음에 혁신을, 위험을 사실 관리를 하는 것이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혁신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미국이 이제 테더나 서클이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법을 만들어지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이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연방 단위는 그렇게 통과를 했죠. 그러면은 한국은 혁신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이거를 계속 겪어야 됩니다. 새로운 혁신이 나올 때마다 또 어떤 위험하니까 기다려 아니면 기득권 어떤 반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이걸 이기지 못해서 저는 이제 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간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라는 거는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거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 경제가 얼마나 강하냐, 한국에 과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느냐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혁신이 막혀있는 동안에 한국 경제는 갈수록 역동성을 잃고 쇠퇴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혁신을 막았더니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안정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인과관계가 좀 저의 좀 과도한 걱정 내지는 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둘이 나선토론을 하는데 제가 반론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냥 현재 시점에서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직접적으로 오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바이든 행정부들은 금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이 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좀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처럼 전자금융거래법이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불업자나 전자화폐업자들이 자유롭게 이 50개 주를 넘나들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법의 공백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왔던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사실 이제 미국도 엄청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통제하지? 어떻게 규제하지? 그 과정 가운데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른 목적으로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이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많이 당황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지니어스 액트의 레귤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물어보면 정말 지금은 레귤레이션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이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화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담아냈고 지니어스 액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좀 차분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 신뢰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변동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소위 말하는 화폐 단일성의 위배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폐 단일성의 위배라는 것이 깨지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걸 돈으로 통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폐 단일성이라는 게 절대적 진리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성이 깨지지 않으면 화폐로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고 있어도 이거는 화폐로 쓰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변동이 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싶지가 않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화폐 단일성이 깨지게 되면 이게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면서 경제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면 과연 화폐 단일성이 깨질 때 즉 1,000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000원이 돼야죠. 이 1,000원짜리가 만약에 998원이 되었을 때 998원이 되거나 999원이 됐을 때 이걸 거래소에서 거래하다 보면 유동성이 떨어지면 항상 1,000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1, 2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업자들에게 소매업자들한테 지불을 할 수 있고 과연 소매업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게 단일성이라는 게 깨질 때 얼마나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고요. 이거는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결국은 기반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패널 분들 생각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1대1 이제 상환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는데 그 발행자가 요청할 때 언제든 상환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대1이 깨지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1대1 패깅 깨진 사례들이 사실 그 규제가 있기 전 사례들인데 규제가 이런 그런 지급준비금 제도라든지 1대1 상환 의무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거래소로 비교를 하시면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테더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거를 테더한테 직접 상환받기 어렵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2만 불, 3만 불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금액만 직접 상환을 해주고요.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화폐의 단일성이 깨진다고 할 때 극적인 코인런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센트씩, 1%씩, 0.1%씩 깨지고 이런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사실 1년에 지금도 1년에 뭐 수십 건, 수백 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정도 정말 1%도 안 되는 정도의 단일성이 위배가 될 때 이것들을 이용자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뭐 코인런 10%씩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거는 거의 쉽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는 대표님이랑 제가 동의를 합니다. 화폐 단일성 위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국고금 자금, 보조금 자금을 이제 내려보내는 사업을 할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스 케이스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화폐 단일성 직감적인 거죠. 감각적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청년문화 패스 그 바우처로 드렸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가치를. 근데 그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받는 날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정부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는데 29만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화폐 단일성이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것 자체가 저는 위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훨씬 저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규영 교수님. 저는 서 대표님 말씀 잠깐만 코멘트를 하자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발행인에 대한 상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아마 기간 차이는 말씀하시듯이 뭐 일일이 될지 뭐 열흘까지 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단일성 위배 여부는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USDT와 달리 리테일 쪽에서도 바로 발행인에 대한 상한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좀 코멘트로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 상환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대1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 겪을 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국채를 투자하는 MMF가 있었습니다. MMF랑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단지 거기다가 이제 교환의 수단, 교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냐 없냐에 저는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소비자 보호나 이런 거 다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트레저리 MMF가 사실은 그 MMF 런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무지상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뒤에서 MMF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우리 브레이크 버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1계좌당 1달러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깨졌거든요. 자, 그걸 보시면 그러면 상환자가 나중에 상환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100% 상환할 수 있겠다? 국채가 위기 발생하게 되면 항상 국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제 가격에 주고 팔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 국채도 위기 상황에서는 파이어세일 했거든요. 일정 부분.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대표님, 서병인 대표님. 네,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MMF와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다르고요. 같지 않은 거를 자꾸 같다고 이해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어떤 목적을 청년 무슨 문화 목적의 스테이블 코인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이제 PBM이라고 하는 Purpose Bound Money라고 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현금과 구두 티켓은 당연히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환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예로 들었던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X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상환 정책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즉시 상환을 하면은 내 잔액 스테이블 코인이 내 은행 계좌로 그대로 1대1로 변동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 혹은 정책적 이슈인 걸 가지고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제도 설계 문제인 거지 이게 내재적인 한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혹시 패널 분들 아니면 아까 뭐 토론에서 더 계속하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AML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 세탁, 돈 세탁, 불법 송금 이런 것들이 어렵고 특히 적국,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이 금융 제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억제력이 있는데 이 억제력을 미국이 점점 잃어가는 것이 제일 큰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식 교수님. 저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어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소위 경제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표명하신 뭐 AML 문제였던 AML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시행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서 대표님께서 뭐 기술적인 또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잘 배웠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한 국가 내에서의 어떤 그런 양극화의 문제가 실제로 특히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제 어떤 뭐 조세 회피라든지 자금 우회의 어떤 수단이 이제 주어짐으로써 결국은 적어도 우리가 뭐 자본주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정 경제와 이제 어떤 뭐 재분배를 통한 어떤 이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정책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화될 수도 있겠고 결국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2개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기존에 있는 질문보다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청중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 패널 팀이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또 네, 윤성환 선생님. 저도 김종 교수님께서 저도 질문하고 싶기도 하고 서 대표님도 질문하고 싶기도 하니까 아까 서 대표께서 저희도 고민 중인 그거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이제 KYC나 AML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이럴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제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지갑을 이제 송금합니다. 상대방도 KYC에 있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리스트 된 지갑끼리만 자금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퍼블릭 퍼미션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목적 자체가 익명성 때문에 상당히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겠느냐?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지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분들이 K-팝에 좋아하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개설하고 거기다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담는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KYC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와일리스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일리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비보주자는 우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와일리스팅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고민 혹시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내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저는 탈중앙화 익명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기술이 아니고요. 전 세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끊기지 않고 돈을 송금하기 위한 기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탈중앙화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 혹은 중립성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사실 탈중앙화가 이루고 싶은 거는 특정 중개인을 신뢰하지 않아도 이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참여자들이 이걸 누가 관리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자체를, 이 메커니즘을, 코드를 신뢰하는 그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이 된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삼성은 타이젠이라는 OS를 했었고요. 사실 그러면 왜 안 됐냐? 이미 글로벌 표준이 안드로이드와 LTE로 넘어간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몇몇 개발자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웹3 개발자들이 만드는 이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자망화돼서 이 기록이 온체인 위에서 불변하게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KYC가 되지 않은 지갑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국제공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저는 100% 동감하고요. 근데 이거는 현금을 쓰는 거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금 세탁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현금 거래가 있죠. 당연히 현금으로 들고 나가고 이걸 박스로 사과 박스에 돈을 전달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현금으로 계속 쓰고 다닐 거 아니면 언젠가는 내 은행 계좌에 넣든 어딘가로는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 이 거래가 이상 거래가 이제 탐지가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온체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갑 주소가 거래했던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마약상이 실제로 코인을 가지고 마약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모든 원래 주소가 거래한 모든 월렛을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제 일반 타진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 공조라든지 이런 정책이라든지 KYC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해결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하면서 좀 해결책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문제의 그 원인 중에 구조적인 또는 제도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금융 이 지급 결제의 어떤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은행의 이제 어떤 혁신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온 우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 은행 중심의 이제 어떤 예금 토큰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은 은행 입장에서 이거 아니지 시키면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아니래도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주담대를 통해서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이 예금 토큰을 우선 허용하는 예금 토큰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좀 더 필요하다면 당근과 채찍을 써서라도 은행이 적극성을 보이고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혁신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해외 송금도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심지어서 500불을 보내건 200불을 보내건 항상 몇만 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예금 토큰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관여해서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논의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설득력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운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최고 전문가분들이 오시니까 토론과 발제 수준이 정말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이 좋은 소리, 좋은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갖고 가셔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글로벌 리더스 포럼 첫째 날 스페셜 세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